안녕하세요. 학종맘 3기 어머님, 아버님들. 저는 리치움의 이강천 실장이고요. 학종맘 3기의 2회차 수업을 맡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쳐주셨죠? 네, 좀 박수를 쳐야 원래 즐겁게 강의를 하는 타입인데 이게 아무도 안 모시고 제가 저 멀리 온라인 너머에 계신 학부모님들을 뵙고 수업을 하려니까 저도 조금 뻘쭘한 상황인데요. 그래도 제가 워낙 강의를 뛰어나게 잘하는 편이라서 네,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희가 주제를 가지고 할 내용은 진로, 적성을 활용한 현명한 입시 준비에 대한 내용인데요. 진로 적성 이 얘기는 많이 듣고 실제로 너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얼마만큼 우리 자녀들에게 적용이 되어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은 진로 적성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있게 접근해 있는 상태일까요? 그리고 그 깊이 있는 접근의 상태를 통해서 얼마나 나의 학습 생활 환경 가운데 반영이 되어 있을까요? 이것을 좀 고민해보면서 오늘 수업을 들어보시면요, 좀 더 우리 아이에게 이런 것들을 알려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지금 온라인으로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머님들? 코로나 때문인데 정말 염려와 걱정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 온라인으로 만나게 된 것을 정말 송구하게 생각하지만 그만큼 제가 집중력 있게 강의하기 위해서 애썼으니까요. 일단 저희 원래 수업으로 만나면 1시간 반 정도 되는 수업 분량인데 온라인으로 보다 보면 좀 졸릴 거예요. 네, 제가 아주 재밌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졸리실 겁니다. 그래서 30분 단위로 2개로 나눠서 1시간 분량에 좀 축약을 시켰고요. 그 30분은 어머님들과 저의 피드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추후에 검사를 진행하고 연대면 상담을 진행을 할 때 그때 제가 나머지 부분을 더 가치 있게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차례는요. 강의에 들어가면서 제가 어머님들께 드리고 싶은 요청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사회와 입시의 변화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고 알고 있는 부분들을 어머님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진로 적성의 적용, 그 변화하는 사회와 입시 속에서 진로 적성은 어떻게 스며들어 있는가, 그것을 얼마나 해석할 시선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검사와 해석, 실제로 진행하게 될 검사, 그 검사를 어떻게 진행하고 어떻게 해석할 건지를 저희가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강의에 들어가면서 제가 가져온 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네, 저랑 같이 읽으실까요? 멈춤. 너무 빠르게 오시진 않으셨나요? 잠시 멈춰서 한번 돌아온 길을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뒤돌아보는 여유도 있어야죠. 최석진님의 글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누군지 모르는 분이에요. 인터넷에서 좋은 글귀가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저희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잠시 멈춤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학원들도 참 휴원을 많이 하고요. 계약도 많이 미뤄졌고 어떤 직장들도 잠시간 휴정기간을 가지고 있는 데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갑자기 멈춰서다 보니까 마치 기계가 고장난 것처럼 내 생활도 고장난 게 아닌가 하는 무기력감과 좀 실패감, 좌절감 등이 어머님들, 아버님들 마음속에 있지는 않으신지요? 혹은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렇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멈춰서는 것이다. 나는 실패한 것도 좌절한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포기해버린 것도 아니다. 이 시기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왔는지를 돌아보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로 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이걸 우리 아이들에게 적용한다면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공부해 왔는지, 이제껏 어떻게 준비해 왔는지 돌아보고 그것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고 잘한 부분이 있었다면 함께 이해하고 점검하면서 부모님과 소통하고 자녀들과 소통해서 이제 다음 준비부터는 어떻게 해나가야겠다를 고민할 수 있는 잠시 멈춰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강의를 항상 시작할 때 이 글귀를 가져오는데요.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을 합니다. 들을 청이라는 한자를 아시지요?
한자는 잘 아시다시피 부수의 의미에 따라서 그 최종적인 의미가 결정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들을 청자를 세 부분으로 나눠 본 겁니다. 봤더니 귀 이자에 왕자를 써서 왕의 귀, 즉 왕의 관대함으로 들어주며, 열십자에 눈목이 옆으로 누워있네요. 10개의 눈, 즉 여러 개의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며, 하나 일자에 마음 심자, 하나의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이것이 들을 청자의 참된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들어준다는 것은, 즉 경청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재미없는 남의 이야기를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나의 이야기처럼 들어주는 것. 사실 제 말은 아니고요. 어떤 멋있는 분이 한 말인데 제가 그때부터 인상이 참 깊어서 항상 이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지금부터 진행되는 저의 강의가 참 재미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에이 뻔한 얘긴데, 했던 얘긴데, 누군가 다 아는 얘긴데 라는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재미없는 얘기를 어머님들이 재미있는 어머님들만의 이야기, 또 우리 자녀의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반드시 이 강의는 재미있는 강의가 될 거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아이들에게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적용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오늘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면 좋겠네요. 사회와 입시의 변화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정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우시죠? 3차 산업혁명이 정보혁명이었는데요. 그 정보혁명과 대체 뭐가 어떻게 다른 거지? 비슷한 것 같은데 그것도 컴퓨터 기반한 기술인 것 같고, 지금도 컴퓨터 비슷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클라우드 슈밥이라는 아저씨가 있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 회장님이신데요. 저 사람을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은 별로 없겠죠. 네, 전 모르니까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라고 2016년에 그 포럼장에서 발표를 한 것, 이것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가 있습니다. 물질 기술, 이 물질 기술에는 3D 프린팅, 로봇, AI, 나노 기술이 있습니다. 이걸 좀 핵심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왜냐면 우리 이과를 희망하는 친구들 중에서는 막연히 내가 수학을 잘하고 과학을 잘하니까 이과를 희망하는 친구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는 별로 옳지 않습니다. 왜냐면 학습의 범위만 그냥 쓸데없이 넓어질 뿐만 아니라 그 학습의 의미들이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를 모른 채로 암기식으로 수학, 과학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자, 3D 프린팅 기술은 근데 많이 알죠. 요즘엔 기껏해야 막 피규어 사는데 뭐 이런 데 이용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참 많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규모가 커지면요, 이것이 건축 자재로도 쓰일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어떠한 물건, 좀 구조가 복잡한, 사람이 공예로 다 일일이 하기 어려운 물건들을 제작해내는데도 아주 요긴하게 사용되는 기술입니다. 로봇 기술 말로 할 것도 없죠. 사람이 위험한 곳에 직접 들어가서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것. 어머니들 그거 아세요? 로봇 기술의 가장 앞선 기술은 인명 구조에 있습니다. 위험한 곳에 로봇이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기술이 얼만큼이 되는가가 로봇을 얼마나 개발했는가의 능력 차이로 드러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데니슨 교수님 말이에요. AI 언젠가 인공지능이 우리의 자리를 좀 더 많이 넘볼 때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리치엄 국어 강의를 우리 노영주 부장님께 들으면서 들었던 이야기인데, 대학에 가는 AI, 그다음에 책을 못 읽는, 교과서를 못 읽는 우리 아이들이라는 그 책을 통해서 일본의 AI 연구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주셨는데, 그 AI가 도쿄대에 들어가는 시험을 봤는데 상위 20% 수준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해에도 AI는 그 20% 이상으로는 못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 핵심은 독해력이 문제였는데요. 문제는 이 독해력이 문제인 AI보다도 80%가 넘는 이 아이들이 그 AI 밑에 수준에 있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럼 언젠가는 이 AI가 이 독해력이라는 것에 비슷하게 근접할 수 있는 기술력이 생긴다면, 그런 뇌과학 기술이 발전된다면 이건 그때부터 좀 문제가 커집니다.
그래서 AI를 오히려 다룰 줄 아는 직업에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노 기술은 우리 인체 속에 있는 아주 깊은 작은 입자 사이까지 들어가서 그 문제되는 영역들을 치료할 수 있는 나노 로봇 머신들이 아주 많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지금 시대의 기술들은 사람의 아주 존엄적인 그런 삶을 위한 기술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자, 다음 기술은 디지털 기술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존엄적인 삶을 위해서 IoT, 사물 인터넷이잖아요. 요즘에 제가 스마트폰이면 제가 신혼집을 이제 가졌거든요.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신혼집에 있는 모든 가전 가구들을 키고 끌 수가 있습니다. 좋은 세상이 참 됐습니다. 까먹고 나가도 다 끌 수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사물 인터넷은 우리 삶의 저변에 있는 핵심 기술이고 나중에는 그것이 좀 더 발달하게 될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은 되게 유명한 게 그 코인입니다. 네, 코인으로 울고 웃었던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은 간단합니다. 블록을 만들어서 이 블록 안에 들어오게 된 모든 유저들이 이 블록 안에 성사된 거래를 같이 공유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치만큼은 그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게 됨으로써 이 블록 거래 현장이 가치의 현장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아주 말이 어려운데요. 결국 이만큼 고생해서 들어온 사람은 이만큼의 가치를 획득할 수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비트코인은요, 그냥 막 거래소에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었고요. 파밍이라는 과정,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을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코인 하나를 캐치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거래소가 생겼지만요. 이만큼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그냥 프로그램 하나를 분석해냈는데 가치가 생겼었다. 근데 이제는 그 가치를 사고 팔 정도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전자화폐의 기능을 완벽하게 대체하는 날이 언제가 올지도 모릅니다. 생명기술인데요. 생명기술은 유전자는 말로 안 해서 사실 저희 때 되게 유명했던 황우석 교수님 지금도 연구는 하시죠. 이런 계속된 기술들이 사람의 생명을 통해서 어떻게 계속 발전하고 이바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에 하나고요. 바이오 프린팅, 이건 되게 좋은 기술입니다. 항상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제 아는 동생 얘기를 하지만 이건 좀 공적인 온라인이니까 일반적인 얘기를 해보면 어떤 학생이 다리를 다친 겁니다. 근데 뼈가 좀 많이 손상이 돼가지고 큰 사고를 통해서 걷지 못하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인공뼈, 철로 대신하는 그런 인공뼈를 대체하려고 봤더니 인체에 상당히 해롭습니다. 그래서 1년 단위, 5년 단위로 그 뼈를 고치해주는 수술을 해야 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수술할 때마다 그 아이는 다리 근육이 손상될 겁니다. 걷기에 재활을 하고 괜찮아질 쯤에 다시 한번 통증은 시작될 겁니다. 얼마나 불행한 인생일까요? 참 걸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바이오 프린팅 기술이 3D 프린팅 기술과 연관 있는 기술인데요. 사람에게 무해한 유기 나노 입자를 통해서 이 인공뼈를 구조화시킬 수 있다면 그것으로 수술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평생 동안에 다시 한번 인공뼈를 교체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아주 윤택한 삶이 되겠죠. 비용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기술이 그 사람에게 삶을 선물할 수 있다는 게 가치가 있는 일인 것 같고요. 인간 변형 기술, 이것도 참 핵심적인 기술 중에 하나인데 뇌신경 기술, 그 다음에 이것은 AI에 반영이 될 겁니다. 가상 증강 현실 기술, AR, VR 하잖아요. 지금은 되게 허접하게 경험함은 불구하고 AR장, VR장, 체험장에 가보면 애들 막 좋아 죽습니다. 그렇죠. 막 롤러코스터를 안 타는데 타는 것처럼 막 느껴지고 이 행동까지 해가지고. 근데 나중에는 이제 이 VR이 로봇에게 입혀지는 나의 아바타적인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서 이 로봇이 직접 해결하지 못하는 걸 사람의 시각에서 인지해서 이렇게 하라고 인지 명령을 내려줄 수 있는 증강현실과 같은 그런 환경들도 만들어질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을 참 윤택하기 위해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은 존재합니다. 융합과 조화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스며시
들어올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혁신적 파괴를 가져오기도 하거든요. 누구나 다 알 겁니다. 대한민국의 작년, 재작년만 해도 모든 택시에는 이런 문구가 써 있습니다. 저희 택시는 카카오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써 있죠. 어떤 택시들은. 그쵸? 그게 왜 써 있었냐요? 카카오티 앱에서 그냥 택시기사님들만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라 카풀 기능을 추가해서 그랬습니다. 카풀. 그 우버라는 앱이 해외에서 먼저 시도가 되었었는데요. 사람들 너무 좋아했어요. 왜냐면 저렴하게 카풀을 해서 이 사람 택시기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 기름값에도 준하지 않는 어느 정도의 수준의 금액을 주면 어차피 이 사람도 갈 거였으니까 네, 서로 윈윈하는 용돈벌이 하고 이 사람은 더 저렴하게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그런 좋은 앱이었는데 문제는 그것으로 인해서 택시기사들이 설 곳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기술의 개발은 때로는 사람의 터전을 해치기도 합니다. 인간을 윤택하기 위해서 개발이 되는데 어떤 인간에게는 피해를 입힌다는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거죠. 자,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건 문과 계열 아이들 중에서 애매하게 문과를 가는 아이들을 걱정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이 기술들이 그 아이들을 대체할 수 있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술 위에 있는 사람이 되거나 이 기술이 대체할 수 없는 일을 할 때 비로소 우리 아이들은 아마도 10년 뒤, 20년 뒤에 직업을 가지게 될 것이고요. 그 직업을 가진 뒤에 또 20년 뒤, 15년, 20년, 30년 뒤에 그 아이들은 자신이 가진 직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인데 그때 이 기술들의 자신의 중추적인 역할이 뺏겨버린다면 그때까지 노력한 그의 삶은 되게 허망하게 돼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부터 고민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안내해 줄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학기술과 관련해서 여기에 소개가 되지 않는 분야가 있다면 저는 우주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항상 학종맘 2회차 수업을 준비할 때 영화 하나씩을 얘기하는데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영화가 있습니다. K-PAX라는 KPAX라는 K-PAX라는 영화의 제목이 있습니다. 네, K-PAX 영화를 보시면 우주에 대해서 또 사람의 개인의 어떤 내면의 문제, 그다음에 사회화의 문제에 대해서 참 잘 다루고 있는 영화인데요. 혹시 소장이 필요하다면 소장하셔서 우리 아이들과 같이 보신 다음에 우주에 대해서 꿈꿔보게 하시거나 혹은 이런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로봇이 대체할 수 없는 것을 대체할 수 있게 꿈을 꾸게 하시거나 하신다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 추천했던 영화는 가타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가타카라는 영화는 마찬가지로 우주인데 신분이 나뉘어진 사회, 유전자 조작으로 인해서 유전자 조작으로 태어난 아이들은 우성인자, 조작하지 못한 사람들은 열성인자로 해서 구분된 사회에서 열성인자인 주인공이 우성인자만 들어갈 수 있는 나사에 취직해서 우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설계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죠. 네, 이런 이야기들을 써내려갈 수 있으려면 저는 이 지식들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문이과 통합형 시대가 우리나라에도 열렸습니다. 문이과 통합형 시대에 사회반, 과학반이라 나뉘고 있는 이 실정에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과학적 지술도 사회적 지식도 같이 익혀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술을 가지고 로봇이 대체할 수 없는 사람만의 사회적인 문화를 이해하는 것, 사회적인 문화를 이해하되 이 기술적으로 그것을 활용하는 것, 이것이 융합적으로 일어나야 우리 아이들은 반드시 살아남을 수 있을 겁니다. 변화를 결국 주도할 것인가 아니면 끌려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교육 트렌드도 많이 변화를 했습니다. 아시죠? 4차원 교육, 4차원 미래 역량이라는 책을 통해서 찰스 파델이 2016년도에 얘기했습니다. 21세기 교육은 지식과 스킬과 인성의 교점에 기반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세대는 지식 중심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많이 중심적으로 접근을 했고요. 근데 나중에 저희 세대가 이렇게 취직을 해보니까 지식은 많이 아는데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회사들이 골치가 아팠던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스펙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너 얼마나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스펙 쌓기가 제 세대였습니다. 저 대학 때 엄청 스펙을 많이 쌓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스펙을 쌓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게 니즈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소위 사회의 엘리트가 된 지식을 가지고 활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 마음이 약한 마음이 되니까 사회에 오히려 해악을 끼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사회적으로 큰 이슈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지식, 스킬, 인성 이 핵심 역량이 우리 아이들에게 강조되는 시대가 왔다라는 것이고요. 그 강조되는 것들은 우리 학교 과정 가운데도 드러나 있습니다. 어떻게 드러났을지 좀 이따 더 얘기를 해볼까요? 자, 지식만을 추구하는 교육 몰락했습니다.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드러나서 지식을 사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개개인에게 요구되는 정의적 영역까지도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자, 단순 지식 중심에서 구체적 역량 중심으로 바뀐다는 건 결국 우리 아이들에게 객관적 평가, 그냥 시험 성적만을 강조했던 것에서 그것에서 더 나아가 면접 성적까지도 증명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본인이 생각하는 바를 뚜렷이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요. 대학 인근에 나와 있고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한 표시들이 되어 있네요. 이 표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인서울 주요 대학의 자소서와 면접의 평가를 집중하고 있는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연세대, 중앙대, 경희대, 외대, 건대, 서울여대 등은 네 가지 영역들을 전체로 다 본다고 합니다. 어려운 건 이겁니다. 서울대 학업 역량을 본다는 거예요. 자소서와 면접에 다른 문항들, 좀 공부와 상관없어 보이는 문항들이 있을 텐데 그걸 통해서도 서울대는 뭘 원하냐면 학업 능력이 어떻게 배양되고 그것을 통한 자신의 집중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를 보고 싶다는 것이죠. 학업 태도, 학업 외 소양 저기 써 있습니다. 그리고 자, 한양대, 경인교대, 서울교대 같은 경우에는 인성을 본다고 되어 있죠. 한양대 같은 경우는 특히 인성 및 잠재력을 집중적으로 본다고 합니다. 이 학생이 이런 성적이 나왔는데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성적을 열심히 노력했는가를 집중해서 보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이런 표에 드러난 것처럼 우리 아이들은 학습을 하면서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학습을 통해서도 학교 생활을 통해서도 드러내야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바뀐 입시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그냥 성적만 가지고 승부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생기부 중 평가형에 방영되는 항목을 제가 정리를 해서 표시를 해놨는데요. 인적 사항에 대해서는 뭘 알 수 있냐면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학적 사항에서는 학업 역량이나 인성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출결 사항은 인성입니다. 성실도를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세 가지가 크게 점수 차이가 있을까요? 학생마다?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집중해야 되는 건 이 아래 것들인데요. 수상 경력은 네 가지를 다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재입니다. 근데 이 기재가 아쉽게도 지금은 한 학기당 한 개씩밖에 반영이 안 되게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 아이들 그냥 적당히 경시대에 준비하면 될까요? 아니죠. 지난주 수업을 기억하십니까? 될 수 있는 대로 닥치는 대로 나가서 자신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경시대 항목을 올릴 수 있도록 지도해 줘야 합니다. 자, 진로희망사항 지금 현 고3까지만 적용이 되는 부분인데요. 진로희망사항을 통해서 자신이 이 진로에 어떻게 희망하게 되었는지 어떤 활동을 거쳐서 이것들의 구체화된 나의 꿈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드러낼 수 있는 장점이기도 했고 단점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단점이 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없앤 것 같습니다. 자,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을 통해서는 학업 역량 제외한 모든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거고요. 창체에는 크게 임원 활동이나 아니면 학교 행사, 학교 교육 활동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교과학습 발달 상황. 자, 보시면 알겠지만요. 이게 등급과 세특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등급과 세특에는 모든 것들이 반영되고 있다.
독서활동 관련 사항은 현 고1까지만 대학 입시 때 반영이 된다는 사실 아시죠? 그래서 이 세특에 반영해서 대학 입시에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겠다라고 지난주 대표님이, 지난주가 아니죠, 1회차 수업 때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담임선생님이 써주시는 거죠. 자, 이것도 지난번에 배웠었습니다. 담임선생님한테 기어라고 당장 가서 무릎을 꿇으라고 그런 표현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긴밀하게 소통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겠지요. 네, 이러한 영역들 우리 아이들이 다 신경 써야 될 영역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잘할 수 있을까요? 잘하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잘하는 아이들도 끝까지 혼자는 할 수 없더라고요. 분명히 우리 부모님들이 도와주셔야 되고요. 저희가 돕도록 하겠습니다. 인재평가 요소에는 다음에 4가지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 4가지 영역에는 세부 영역들이 있는데요. 제가 뭐 이걸 이렇게 말씀드려도 그냥 추상적으로만 받아들이시니까 이게 실제로 어떻게 생기면 반영되는지, 어떤 게 제일 중요한지를 좀 보고자 해요. 그래서 학업 역량 중에서는 학업 성취도랑 교과 관련 탐구 활동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학업 성취도를 보는 것은 등급과 세특 수상 경력 순서대로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등급이 가장 크죠. 네, 우리 아이들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어른들. 네, 공부를 정말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과 관련 탐구 활동에서는 세특에 반영된 이 학생이 수업 간에, 수업 외 간에 자신이 개인적으로 학습해서 수업에 어떻게 도움이 되고 그 학생의 학업 역량이 어떻게 도움됐는가를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공 적합수상에 관련된 부분들,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및 성취도, 이과 관련 학생인데 투과목을 안 듣는 거예요. 상위권 대학에서는 뽑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등급을 본다는 거고, 세특사항에 이 학생이 어떻게 그 교과에 대해서 임했는지를 확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공 관련 탐구 활동도 마찬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에 말했던 것과요. 자, 발전 가능성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주도성입니다. 모든 상위권 대학들은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학생들을 원합니다. 교수님이 다 떠다 먹여줘야 되는 학생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니, 애초에 그럴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걸 아시죠? 대학은 스스로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경험 가능성, 창의성, 리더십, 이런 것들이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또 인성에는 나눔과 배려, 협업 능력, 성실성 등이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에 거의 대부분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세특입니다. 세특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교과목 선생님들이 3년간 다면적으로 이 학생을 평가한 결과인 이 세특은 수능이 점점 늘어나게 될 당분간의 입시 세계 환경 속에서도 분명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라고 인터뷰를 통해서 교육부는 발표했었습니다. 세특 정말 중요한데요. 세특을 어떻게 꾸며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3회차 수업 때 대표님이 아주 자세하게 풀어주실 겁니다. 그때 꼭 빠지지 마시고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진로 적성의 활용부터는 2부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